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고등어 자반 먹었어요. 짰어요, 근데. 우리가 오후에 이제 근현대사를 하는데, 이제 오전에 조금 얘기했듯이 근현대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오전에 기본반에서 4시간 갖고는 턱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에 이렇게 심학습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대부분이 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앉아 있는데, 또 개 중에는 선생님은 선생님 말씀하세요는 빠이빠이 하고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선생님 뭐 그걸 맨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선생님 그 정도 알아? 그 얘기했으면, 근현대사를 들으면 필승, 근현대사 안 들으면 필패, 이렇게 아닙니다. 필패야, 필패. 상황이 그래요. 선생님이 오후에 이렇게 근현대사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까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걸 다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돼. 합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그럼 이 시간의 운용 문제가 걸라? 시간 운용을 잘해야 돼. 영어 어렵잖아. 그렇다고 영어 포기 못하잖아. 영어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75점 정도는 맞아줘야 그래도 합격권을 갈 수 있다고. 영어 75점 맞고 국사 95점 맞고 국어 90점 맞으면 안정권으로 가는 거야. 뭐 전공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박터지도 뭐 도진개찜 알아서 하고 결국은 뭐 이 교양 과목 공통 과목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차이 나는 거지 전공 과목에서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75점, 80점 맞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영어 여러분 5, 6개월 한다고 점수 올라가 안 올라가지. 그러면 집에 가서 남는 시간에 영어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전공이라도 그날 배워 가서 집에 복습하셔야지. 한국사도 월요일 날은 가서 2시간 정도는 전근대사 해야지. 응?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근현대사를 할 거야. 근현대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갖도록 수업 시간만 잘 따라와도 잘 따라와줘도 여러분 근현대사 그냥 부담 안 갖게끔 해주겠다는 게 선생님이 지론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진도 나가잖아요. 진도 나가면 그거 연계돼서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 해서 연계되면 또 물어본다고. 그럼 사람은 8개 들어가면 7개 반이 까먹게 돼 있는데 또 까먹었지. 그럼 거기서 선생님이 또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전근대사처럼 큰 부담감이 없도록 근현대사 선생님이 책임 완수라는 목표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만씩 하고 3주간이 깎아나오지 따지면 36시간이 나오잖아. 36시간 가지면 웬만한 거, 즉 출제 범위의 한 150%는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점을 여러분이 꼭 들어서 전술.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근현대사 물론 이제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근현대사는 가능하면 선생님한테 맡기고 근현대사를 복습하려는 시간에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거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좀 더 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최소한 75점, 80점 정도 맞게 하자. 영어 80점 맞으면 성공한 거예요. 영어 80점 내기는 몇명 안 돼. 안 된다고.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80점짜리 나오는데 영어 쉽게 나오면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선생님보다 오히려 내가 영어를 강조하는데 선생님 뭐 영어 재미없어요. 그럼 뭐 야중에 미루고 이러면 안 돼. 당장 해야 돼. 당장. 선생님 한국사는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면 풀려요. 그럼 망쳐 필패. 한국사 집에 가서 막 복습을 많이 하면 필패야 그거는. 필패고 영어를 많이 해. 한국사는 전근대사 하시고 근현대사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이게 전략과 전술이야. 이래야 여름에 합격권으로 가신다고요. 근현대사마저 안 들어버리고 여름에 혼자 한다 쳤을 때는 근현대사 이거 오전에 확인했을 때 몇 페이지야 이거? 이거 저 앞에까지 합쳐서 지금 페이지 수가 한국사가 지금 582쪽 나오고 있잖아.
장수로다 750장이야.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하루에 2장 공부해야지 365일 동안 하루에 2장씩 봐야 돼. 하루에 2장 볼 것 같아? 그럼 나머지가 뭐 언제 해? 못하지. 자, 그런 부분에서 근현대사는 반드시 들어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근현대사는 한 권의 노트와 책, 서브 노트는 안 봐요. 여러분 교재를 우리 저 동영상 보는 친구들 교재 978쪽을 보시면 제목이 근대사의 태동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 문제에 있어서 근대사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조선 후기 같은 경우 근대사회라고 확실하게 100% 개념 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근대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 못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조선 후기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완벽한 근대사회는 아니지만 근대사회의 태동, 움직임은 보였다 이 말이야. 움직임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거지. 네? 요 근대라고 하는 이제 이 씨앗이 근대라는 그런 그 사회가 있는데, 근대라는 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국가의 4가지 과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 그랬죠? 역시 근대 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데 완벽한 근대 사회가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안에 꽉 차야 돼.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 후기는 충만하지 않고 근대라는 씨앗이 이렇게 싹을 튼 거야. 싹이 이렇게 텄는데 앞에부터 정치라고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했을 때 아쉽게도 이 정치는 싹을 틔우지 못했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는 부르지 못하지만 근대 사회 태동이다. 이렇게 개념 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간단히 개념 이해는 뭐냐면, 선생님, 뭐가 완벽한 근대 사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요소를 갖췄을 때 그 국가가 근대 사회냐? 어떤 요소를 갖췄을 때?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만이 왜 조선이 근대 사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움직임이 있는가? 이걸 개념 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개념 잡게 되잖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978페이지에 거기 근대사의 성격과 의미 있지요? 그건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야. 요만큼도 없어. 어려운 거 요만큼도 없어.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니까. 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내년 4월 20 며칠 날 국회의원 투표하지요? 그게 참정권이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져가고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뽑아서 정치하는 것을 바로 정책으로는 근대 정치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뭐냐? 자본주의 경제. 누구나가 다 직업이 자유롭고 다양한 생산활동, 상업, 농업, 반도체, 여러 공업, 다양한 그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 경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 문화적으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인정받는 사회. 그게 바로 문화적으로는 근대사회 조건이야. 자, 그런데 우리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으로 보통선거, 참정권 이런 게 없었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우리 조선 후기에 비밀선거, 보통선거 있었다. 없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적으로 없었지.
없었잖아. 조선후기 정치, 분당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런 거 이루어졌지. 거기서 무슨 보통 선거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는 싹을 틔웠다 그랬죠. 즉 경제적으로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요소가 보인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979쪽에 조선 후기의 사회의 근대적인 요소에서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뭐냐? 시험 문제에 여긴 조선 후기 사회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전근대사에서 여기를 자세히 배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의미만 짚어보는 거예요. 이건 전근대사에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제 근대사를 들어가려면 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으로는 왜 싹이 텄느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제는 조선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을 굉장히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가 조금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깊숙이는 조선 후기 가서 배우도록 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하는 거야. 또 뭐 수공업도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자본에 의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해갖고 이제 자본가가 기술자를 고용해서 만드는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가가 삼성이 공장을 세워갖고 우리 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보인 거지. 물론 조선 후기의 자본가가 삼성처럼 잘 살진 않지만 그러나 형태로 봐서는 조선 후기의 자본가가 공장을 세웠어. 수공업 공장을. 거기에 기술자를 고용했어. 물건을 만들었어. 시스템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싹을 텄다고 하는 거야. 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신분제도가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의미가 없어졌느냐? 전체 인구 중에서 양반이 70%를 차지했걸로. 양반이 희소가치가 해서 양반이지 뭐 10명 중에서 7명이 양반이고 왜 양반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신분제도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신분제도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의미가 없다. 신분제도가 의미 없다는 말은 근대사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해됐지요? 자, 문화적으로. 983쪽으로 가면 문화적으로 보세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실학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실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학이라는 게 나중에 뭐 조선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게 왜 뭐 과학적인 거냐면 실학자들이 바로 지동설, 지전설을 갖다 주장하게 되걸라. 조선 후기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의 절대적인 사회 지도인님이 성리학인데 이 실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야. 실학을 비판하는 거야. 실학을 비판하는 거. 우리가 중세 유럽의 절대적인 사상이 뭐야? 중세 유럽의 절대적인 게? 크리트스교예요. 크리트스교. 종교 재판이 회부되면 그냥 그거는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전설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걸려갖고 죽을 뻔하잖아. 그 주장을 못하지. 그게 절대적인 거야. 그런 사상에서 절대적인 거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다양한 그런 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실학이다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크리트스교가 절대적이었다면 우리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절대적이었던 것이지. 만약에 성리학을 비판하다 죽은 사람도 있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공부한 사람 대답해봐. 성리학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은 성리학자가 누구야? 윤효. 성리학을 비판했다가 그러면 중세 유럽에서는 크리스교 비판했다가 종교재판에 의해서 죽는 거 뭐가 달라? 서양에서는 이제 그러한 중세 크리스교에서 벗어나자고 나오고 난 게 종교개혁이야. 루터의 종교개혁 들어본 적 있지? 그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실학이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이에 따라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조선 후기에 내재적으로 내부적으로 근대사의 요소를 갖고 있다. 아쉽게 정치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사회라고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근대사의 움직임, 태동은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자,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사의 태동에서 완벽한 근대사회로 가는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행기에 있을 때 그때 정치가 세도 정치요. 세도 정치. 그런데 이 세도 정치를 갖다가 종식시킨 게 누구요? 흥선대원군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 986쪽에 우리가 이제 근대 정치라는 타이틀을 다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근대 사회인데 근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정치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거기 제목에 보면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이런 큰 제목이 나와요. 우리가 외세의 침략적 접근. 우리가 이제 근대 정치. 여러분이 익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양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 뭐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산품을 생산하고 또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즉 정리해서 말하면 원료의 공급지로서 또 공산품의 판매처로서 바로 동양으로다가 접근해 왔지요. 그러면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개항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당연히 우리 한반도도 서양의 그러한 눈에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서양 세력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정자들은 서양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가 이거를 갖다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놓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흥선군의 그러한 집권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출제 빈수가 상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정권자가 흥선군입니다. 흥선군. 자, 우리가 흥선군 그런 집권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흥선군 그런 집권 전후 이러한 직전후 이렇게 직전후의 그러한 상황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흥선군 집권 전의 상황을 인식하셔야 흥선군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자연스럽게 아신다고. 자, 여러분 지금 생각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현실 정치에 좀 무감각하다는 게 좀 여러분의 단점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 다 그렇지 않을까 대답해봐. 내년 총선 4월에 총선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뭐냐들이 자유한국당 쟤네들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어느 부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돼. 경제가 좀 어렵잖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야. 흥선대원군이 바로 자기가 집권 잡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집권 전에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게 뭐냐?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집권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그러면 흥선군 집권 전의 상황이 세도 정치라 그랬죠? 세도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을 여러분 책에는 조선말 국내외 정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표현을 한 거지.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 보면은 세도 정치를 해서 국정이 세도 정치를 해서 국정이 문란해졌다. 여기에는 뭐 왕권의 약화가 되고 또 민생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서양 세력이 또 나타났죠. 뭐 이양선이 출몰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양선도 출몰하고. 이양선이란 건 뭐냐? 이상하게 생긴 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양의 배는 이상하죠. 왜냐? 우리의 전통적인 배는 그냥 조그만 데다가 황포 돛담배 달고 바람으로 가는 거걸라. 근데 걔네들은 뭐야? 어마어마 크지. 해적선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상하게 생긴 배. 이양선 뭐 이러는 거죠. 이러니까 민심이 흉해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에서. 국내는. 그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전통사 파괴, 통치선 문란, 동학이 쭉 나오죠. 그래서 농민의 봉기 쭉 나오는 거예요. 농민의 봉기라는 것은 홍경래의 봉기라든가 또 진주 인술농 봉기 이런 다양한 것이 터지게 되는 것이지. 국내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세도 정치하에서 왕권이 약화된 것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그 중심 핵심 정치 이유가 뭐야? 비변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변사가 모든 일을 결정했는데 그 비변사를 장악한 게 누구야? 왕이야? 세도 가문이야?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심에는 왕이 아니라 세도 가문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이해됐지요? 그러면 민생 불안은 왜냐? 바로 세도 가문의 즉 봉건 지배층들의 수탈이다. 지배층들이 수탈할 때 세금 제도를 악용하는 거야. 전정, 군정, 황고 이걸 뭐라고 그래? 삼정이라고 그래. 이 민생이 불안한 이유는 삼정이 문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자면 이 군포 부분인데 군정 부분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도 초엽에 근현대사 할 때는 여러분 충분히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군포가 있어 군역제도가 있는데 성인 남자 한 명에게 앞으로 12개월당 군포 1필씩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법을 갖다가 정리한 게 조선 후기의 어느 왕의 뭐라고 그래? 성인 남자에게 12개월당 군포 1필을 거겠다. 이렇게 군역제도를 정비한 왕이 누구예요? 이거는 생각나줘야 되는데? 맞나? 영조야, 영조. 내가 여러분에게 꼭 답을 원하는 건 아니야. 영조가 생각나면 정조도 해봐도 괜찮고, 뭐 세종대왕을 좋아한다 그럼 세종대왕 해. 좋아하는 왕 해, 좋아하는 왕.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왜냐? 세종대왕 했는데 선생님이 답을 영조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가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야, 그때 선생님이 저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답을 얘기해갖고 내가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오답을 얘기 안 한다고. 똑같은 케이스를 물어봤을 때 영조로 대답하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틀린 답이라도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그 영조 때
영조 때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역법. 자, 근데 세도정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고을에 수령한테 부인이 막 울면서 수령을 찾아왔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그 부인의 손에 남자의 성기가 있었다 이 말이야. 절단된 성기. 뭐냐? 자기 남편 거라는 거야. 아니, 남편의 성기를 왜 들고 있어? 남편이 성기를 절단했다는 거야. 왜? 군포의 부담이 커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성기를 자를 정도로다가 나왔으면 군포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올라. 그러니 흥성군이 집권하기 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군역뿐만 아니라 전세에서도 또 환국에서도 그냥 온갖 부조리가 자행하는 거야. 환국 같은 경우 가장 문란했는데, 환국은 뭐냐? 원래 뜻은 우리 백성들이 쌀이 부족할 때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아주 싼 이자를 가지고 받는 거걸랑? 그게 환국 좋은 제도야.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란 말 아시죠? 쌀 한 말 빌려주고 이자를 갖다가 100말 받는 거야. 10배를. 20배를. 그러면 애래 안 먹는 게 낫잖아. 안 먹으면 강제로 빌려준다. 아주 택배를 싣고 와. 이렇게 리어카에 싣고 온다니까 먹으라고. 그걸 늑대라고 그래. 늑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야. 늑대. 응? 그러니 살 수가 있겠냐고. 세도정차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양선이 나타나갖고 우리 해안의 섬에 접안을 해서 우리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럼 이 짐승 같은 생님이 자기 와이프 딸 가면은 당연히 남편으로서 아우 쫓아가지. 그러면 뭐 권총으로 뻥 쏘면 뿅 죽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우리는 총 같은 게 어딨나? 그러니 민심이 극도로 불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기능이 없는 거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나라를 병폐로 만드는 국회의원, 또 선거직 있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요. 정말로. 네. 여러분이 그런 유권자로서 정말 올바른 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멀었어, 보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30년 전에 택현 묵은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25개의 구청장 중에서 24의 구청장이 민주당인데 그들이 전남 광주 제1고 출신자입니다. 이러고 있다고. 그 팩트도 아닌데,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전부 다 광주 사람들이 뽑았나? 서울 사람이 뽑지?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햇소리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지. 자, 개념 설명했지요? 국에는 이제 청나라잖아요. 뭐 한국사도 모르겠는데 무슨 중국사까지 알자고?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청나라가 이제 개항이 됐죠. 개항이 돼요. 그래서 청이 이제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난징조약이라고 해요. 난징조약. 1840년에 여러분이 이제 난징조약을 갖다가
42년이지. 전쟁은 40년이고 42년에 난징 조약을 갖다 체결해서 그 이제 여러분 여기에 뭐고 홍콩이 이제 영국에 갔던 거고 100년 뒤에 이제 반환됐잖아. 근데 이제 영국이 100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민주주의 그러한 통치 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한테 반한다면서 중국이 이제 뭐 거기 뭐 송환법이나 해서 한다니까 지금 저 홍콩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거고. 반민주적인 그러한 국가 체제를 만든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징 조약으로 이제 개항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청나라 지식인들은 뭐를 느낀 거냐? 중국 애들은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생각하죠. 중화 사상, 중화.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 말이야. 자기가만 인간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랑캐라 이 말이야. 짐승 같은 오랑캐, 아주 무지한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1940년에 전쟁에서 무지한 것한테 졌잖아. 영국에게. 그러면 청나라의 양심 있는 지식인 같으면 오랑캐에 졌으면 반성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이제는 오랑캐니 중국인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랑캐를 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러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들고 나온 게 서양을 배우자 해서 양모 운동이라는 거를 갖다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개항이 돼서 청은 이제 양모 운동을 추진한다. 서양을 배우자. 1862년. 그리고 이제 변법자강, 이제 근대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양모운동의 정신이 중체, 한자로 써도 되겠죠, 이거는? 중체, 서용이다. 이 말. 체제는 중국 거로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지. 반만 반. 두 개 발 중에서 한쪽만 담근 거예요, 이렇게. 뺐다, 담궜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뺐다, 담궜다고 했을 때, 일본은 완전히 푹 담궈갖고, 일본이 앞서가는 거예요. 중체서요.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초기의 개화는, 당연히, 양모운동을 본받겠지요? 실패운동을 본받아.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도 이제 개항을 하는데, 예? 미일 화친조약. 1854년 미일 화친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나가사키를 갖다가 이제 개항할 때 나가사키에 와갖고 포로다가 확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빡 쏘는 거야. 저 멀리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놀랬지. 뭐 저 수백 미터 전방에서 뭐가 포가 날라오면 한 방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일본 쪽 뻗은 거걸랑. 요때 페리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개항시키게 됐는가를 다 노트에다가 정리해놨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준 거지. 그래서 일본은 미국인 페리가 일본을 개항시킨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 조선을 개항하게 되는 거야, 일본이. 당한 거지. 그러면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 메이지 유신의
여기에 정신은 문명개화론, 화혼양제, 문명개화론. 뭐야? 그러니까 서양의 재주도 받아들이고 화혼, 정신도 화합한다는 얘기죠. 혼, 정신까지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문명개화론, 문명개화론, 문명개화론. 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좀 더 어려워지지. 임진왜란을 일으킨 놈이 누구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였다가 그 덕청관백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뀌어.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다가 젊은 그러한 무사들이, 근대 교육을 받은 무사들이 그 막부를 종식시키고, 그럼 구신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의 왕이 쭉 있어 왔는데 일본에서 왕의 존재는 의미 없는 거지. 그냥 허울 주는 왕이고 실제 막부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하급 무사들이 바로 이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을 내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개혁을 내세운 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뭐야? 군국주의로 나서면서 천황주의를 내걸어갖고 이제 확대되는 거걸랑 그렇게.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시험 문제 관계는 없는 건데,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가 요시다 쇼잉이라는 놈이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유숙,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학원 같은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근대 교육 같은 학원을 갖다 마련해갖고 많은 제자들을 내세우는데, 그 요시다 쇼잉이라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일본 근대화의 주역들이야. 이토 히로부미 있지? 그런 애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 말고도 일본에서 근대화를 추구할 때 나오는 인물들 몇 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토 히로부미지만 그런 놈들이 다 요시다 쇼잉의 그 문화상에서 나온 것더라고. 근데 요시다 쇼잉의 목표는 뭐냐면 일본을 근대화시켜서 어디를? 한국을 정벌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정한론을 내세운다고. 정한론. 정한론. 1871년에 정한론.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미우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하여튼 이런 놈들이요. 이런 놈들.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놈들이요. 그러면, 일본의 아베 있지? 아베의 외조부가 바로 지금 요시다 쇼잉이라는 놈 있지? 그놈의 사상을 계승한 놈이요. 아베의 외조부가. 죄자나 비슷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몰라드렸는데 요시다 쇼잉의 제자가 있고 그의 문화상에서 나온 게 아베.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의 외조부라고. 그러니까 아베 이시키가 뭐요? 쇼잉의 사상을 계승한 놈이요.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요시다 쇼잉이요. 정한론을 주창한 요시다 쇼잉. 150년 전에 요시다 쇼잉과 그의 제자 이토 히로부미들이
뭐야? 우리를 정벌해서 식민지 삼았지요? 삼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 광복됐지요? 자, 그리고 광복이 되고 70년 이후에 지금 아베는 다시 한반도를 먹겠다고 헌법을 개정하고 무역전쟁을 이겨서 우리를 그때는 150년 전에는 군사적으로 우리를 몰락시켰지만 지금은 자기들 전쟁할 수는 당장 없으니까 앞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거냐? 헌법을 개혁해 나갔다는 거야. 총리로 있을 때.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여론 정확히 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에 미치는 어떤 개국이 먹은 것들이, 뭐 아베를 지지한다. 아베 총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문재인 멍청한 게 잘못해갖고 아베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 이런 햇소리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 있다. 이 말이 제정신이냐고, 그게. 일본인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한국인이 그래, 한국인.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문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문재인 잘못하는 거 많고 문재인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랑 일본을 갖다 그렇게 찬양하고 일본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게 그건 말인데 그럼 왜 한국에 살고 지랄이 왜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혜택 받느냐고 왜 한국에서 일본이 좀 아베한테 가지 그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혜택은 다 받으면서 왜 지랄해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늙어갖고 말이야 선글라스 끼고 나와갖고 말이야 그 집회 나갔다 아프면 병원 가서 그냥 의료보험 혜택 받고. 그게 뭐야, 그게? 역사 무지해서 그래. 지금 선생님 말 듣고 잘 보란 말이야. 어떤 맥락으로 가나. 맥락으로 가나. 아베 이 새끼가 그런 놈이란 말이야. 외교부가 그걸 받아서 저 새끼가 가장 존경하는 게 지금 요시다 쇼잉, 정한론을 주창한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선배 할아버지들께는 당신들은 150년대 한국을 갖다가 군사력으로다가 엎었지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엎으겠다. 이거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백색 국가에서 제고 저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국민적인 그러한 은근한 끈을 가지고 여기서 일본의 이런 버리장머리를 고쳐놓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을 참아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리고 민주당을 욕하고 군부를 욕해 다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베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그죠? 우리가 저항을 하고 대결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새끼가, 반일 종족주의고 거기서 말이야, 일본을 갖다 찬양하고, 거기 소속된 어떤 새끼는 일본의 우익단체에 도움을 받아갖고, 저기 유엔의 인권단체에 가서 조선의 정신대와 조선의 징병제는 돈 벌려고 그들이 간 것이지, 일본이 동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서 유엔 인권단체에 가서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 나라의 지식인의 새끼,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지낸 새끼가. 일본의 우익단체 돈을 받아갖고 그런 거 알아? 여러분 젊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르지?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새끼들이 판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알면 그 새끼들이 어디서 판을 쳐? 햇소리 했다가 특공대 조직해가서 칼로 찔러 죽이든가 해야지. 그렇잖아. 정말로 있잖아요. 깜짝 놀래 정말. 이 나라의 친일파, 이 뼈속의 친일파 새끼들 보면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까지 지낸 놈이 일본의 우익단체 돈을 받아갖고 인권 거기 가갖고 아니다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지 엄마가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 누나가 정신대에 끌려간 누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 조숙인가 미친 거는 그러잖아. 내 딸이 정신대 끌려가서 나는 아베를 연구할 것이다. 아유, 뭐 대단해. 그렇게 아베가 좋으면 아베 가서 똥꼬멍을 할지 왜 여기 있어. 자, 여러분이 지금 정환을 하면서 뭘 본 거예요? 일본이 2019년에 일본이 하는 게 뭐냐?
이 연장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제2의 일제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린 150년 전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나라 뺏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해야지.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반에서는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흥성군의 정책. 흥성군의 이런 정책. 정치. 뭐 정책. 이렇게. 그러면 나눠봤을 때 이제 국내는 뭐야? 세도 정치로 인해서 문란해진 통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지? 그지? 통치 체제의 재정비다. 이제 말은 장황하게 해도 쓸 때는 딱 핵심을 정리해야지. 그래서 문란해졌다 하는 것을 쭉 해주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지, 그죠? 왕권 강화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여러분이 우린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왕이어야 되는데 세도 정치에서는 그러지 못했다고 배웠잖아요. 비변사라는 문제, 비변사를 장악한 게 세도 감옥이라 했지. 그러면 이렇게 듣고 대답해야지. 왕권 강화하려면 흥성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비변사 문제는 폐지해야 되고 세도 가문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야기를 알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냥 1579페이지를 외우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돼 말이 안 되지. 비변사. 를 갖다가 혁파했다 이 말이야. 자, 우린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 비변사의 생성으로부터 비변사의 소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전근대사 내용이올라.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그런 걸 짚어준다 이 말이에요.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변방에 이제 적들이 침입한다거나 그럴 때 국방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걸랑 비변사가? 그러면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설치되게 된다? 삼포외란. 삼포라고 하는 것은 부산포, 연포, 제포야. 오늘날 부산, 김해, 울산인데 그 왜구들이 하도 이렇게 그 서해안, 남해안 나타나니까 세종대왕께서 지정해 준 거지. 왜구들한테 니들은 울산, 부산, 김해 요 지역만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질서가 무질서하니까 또 세종대왕이 딱 정해줬어. 니네 이 새끼들 1년에 배에 200척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개들이 부족하게 쌀이니까 쌀은 200석, 세견선 50척, 그리고 세사미도 200석. 이렇게만 가져가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세종대왕 때는 국력이 빵빵하고 강하니까 이 통제력이 됐는데 조선의 쇠퇴기, 조선 중기 때지요. 선생님이 늘 하지 기본반에서 몇 세기 접어들면서 조선이 물론치겠다고? 그래 16세기로 얘기를 해야 돼. 그 한
2000번가량은 내가 하잖아. 2000번도 더 할게 아마. 그때가 중종 때란 말이야. 중종 때, 명종 때. 그럼 조선의 국방력과 조선의 국력이 약화된다면 당연히 왜구가 감지하겠죠. 당연히 왜구가 감지할 거 아니에요. 하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야 조선 약화됐단다. 우리 삼포에서 한번 놀아보자 하고 울산, 부산, 김해에서 이 새끼들이 칼부림하고 뭐 수탈하고 그런 거야. 약탈하고 태우고 방어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응? 부산뿐만 아니라 또 저쪽 저기 두만강 압록강에서는 어떤 놈들이 또 거기를 노략질이야. 북쪽에서는 먼족이 여진족이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이럴 때 대체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 설치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는 삼포외란을 이렇게 중종 때 걸랑 1500 몇 년이더라. 비변사가 설치된 게 1517년인가 선생님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냐 대장. 그래서 그때 설치됐다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임시기구라는 거야. 임시기구. 그런데 명종 때 가면 1555년인가 이것도 연도는 선생님이 자신은 없어요. 명종 때 가면은 을묘해변 을묘해변 있죠. 그래갖고 을묘년에 이 왜구들이 충청도하고 전라도 일대를 쑥대밭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비변사를 늘 열자. 그래서 삼포열한 때 임시기구로 설치됐던 비변사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는 상설했다.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시험 문제와 연결되는 거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550년, 60년까지 전쟁이 별로 없었거나 평온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 초심을 잃었다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좀 잽을 넣어본 거 아니야, 그지? 건드려 본 거 아니야, 조선을. 그러면 조선에서 일본이 잽 넣으면 어퍼컷으로 확 다운시켜야 되는데 특별한 조치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조선 별거 아닌데 하는 거야. 왜냐? 이제 조선은 살인들 시대가 전개되걸라. 이 살인이라 그런 애들은 공부는 잘해도 그쪽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들. 그쪽으로는 애들이 잼뱅이야.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애들은 뭐냐? 무를 이긴다. 이 원칙이야. 그래서 무적인 요소 전부 없어버리고 문만 강조하는 거지. 일본이 지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뭐냐?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일본이 집 와서 찝쩍댄다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게 되면 명나라가 우리를 의심한다. 너들 국방력 강화하는 건 뭐야? 한번 명한테 덤벼보겠던가? 명의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해. 명의 눈치 보느냐고? 응? 조선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든다니까 또 눈치 보고 왜 오랑캐 문자를 만드냐고. 한문인데 이딴 식으로 나오고 이미.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학기술, 무적인 요소가 극도로 약화된 거예요. 훈련도 안 하고. 왜냐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군대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런 거 전부 다 안 하고 오로지 성질 맞고 지랄하고 있으니까 주기론하고 저 주기 주리 해갖고 국방을 신경 안 쓰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전쟁을 했지. 막부들이. 거기서 일본의 막부를 통일한 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이 새끼 원숭이 닮은 놈. 응? 풍신수길.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야, 그 새끼가. 이거란 말이에요. 조선의 살인도 얼마나 웃긴지 알아?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남해 같은 데 이렇게 침략했잖아. 어떻게 했느냐? 국교를 단절시키고 일본 사절단 조선의 왕래를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러 이렇게.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걔네들이 이제 뭐야? 100년 동안 전쟁했죠. 또 내가 여러분 얘기를 한 것도 없는데 걔네들은 1545년에 이미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권총, 조총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조총을 받아들여서 바로 무기를 갖다 개발하면서 전쟁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무사 칼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에도 야, 그 조총보다 칼이나 이런 놈이 있고 무슨 소리야? 조총이 이겨. 그래서 조총 부대하고 칼 부대하고 싸운 게 일본의 무슨 전쟁이걸라? 내가 까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때 대포가 총이야, 총. 대포대 총이 없으면 몸뽀요. 총이 있으면 대포고 총이 없으면 몸뽀? 아, 무대뽀지 뭐요? 그래서 대포와 무대포의 싸움에서 뭐가 이겼어? 대포가 이긴 거야. 이렇게. 그런 거라 이 말이야. 이처럼 일본은 총의 우수성을 알고 그 총을 더 성능을 개발을 한 거지. 그리고 1592년 4월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 얼마나 웃긴지 아냐? 저기 부산의 그 전령도, 부산의 그 부사, 동래구 부사 그 정발인데 걔가 지금 그 전령도하고 부산하고 다리로 연결됐잖아. 오픈됐다가 내려되는 거. 예전에는 거기 섬이요. 그래서 이 부산의 저 동래부의 지방관을 가는 놈이 거기서 사냥하는 데라고. 근데 이 새끼 그 당시 동래부사 정발이가 거기 그 영도에 사냥하러 갔는데 영도 앞바다에 뭐가 새카맣게 이렇게 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냐 저거? 저게 뭐야? 이런 거지 같은 데 그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건데 저게 뭐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임진왜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 정부 광군은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번 깨지는 거지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변사가 여러분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모든 거를 해결하는 바로 핵심이 된 거지. 인사, 외교, 재정, 국방을 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비변사의 기능이 국가의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왕이 있으나 마나지. 왕이 있잖아, 그냥. 또 의정부 6조라는 거 있잖아. 의정부 알지? 6조회를 취합하는 것. 6조는 알지? 인사, 외교조. 지금 의정부 6조는 왜 할 일이 없어졌어? 그래. 비변사에서 다 결정하니까 있으나 마나가 된 거지. 왕? 있으나 마나가 된 것이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서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와 6조는 있으나 마나한 거를 우리는 사자성구는 뭐라 그래?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비변사를 혁파했으니까 그러면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 있지, 의정부. 의정부에게 이제 의정부 권한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죠. 행정, 여기 비변사가 갖고 있던 행정은 어디로 다 담당시켜? 의정부로다가 담당시키고, 여기서 또 군사제잖아, 군사. 군사는 어디로 다 넘겨? 상군부로 내는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게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세도 가문을 축출하는 것이지. 세도 가문을 갖다가 축출하고 다양한 인재를 갖다가 바로 등용하는 것이지. 다양한 인재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세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세도 정치 때는요,
세도 노론 세도 가문 외에는 의미 없는 거야. 거기 뭐 중인이니 무인이니 뭐 의미 없어. 그래서 흥성군은 세도 가문을 축출하면서 남인이니 소월이니 중인이니 무인이니 그래서 서얼이니 이런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하게 되었다. 왕권 강화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은 좀 10분만 쉬었다 합시다.